유럽 사이에 적지 않은 이견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하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중동 문제와 국제안보, 핵심 공급망 문제를 비롯해 주요 현안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략적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론가 장슈제는 이를 두고 과거와 달리 프랑스의 대중국 태도가 분명히 강경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베이징이 현재의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세계와 유럽 시장이 중국에 더욱 폐쇄적으로 변할 것이다. 사실 과거에는 중국 문제를 미국의 관심사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를 통해 확인된 것도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상당 부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시사평론가 양회인은 이번 G7의 거의 모든 핵심 의제가 사실상 중국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정학, 경제안보,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 심지어 마약 단속 문제까지 중국과 관련된 현안들이 주요 협력 의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유럽의 대중국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마크롱이 표현한 전략적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순간이라는 개념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과거 유럽은 중국을 거대한 시장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무역 적자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됐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EU 집행위원장 폰데어 라이엔이 최근 공개적으로 밝힌 발언들을 반영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폰데어 라이엔은 G7 정상회의 직전 발표한 성명에서 2025년은 모든 EU 회원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첫 해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적자 규모는 약 3,600억 유로에 달했는데요. 폰데어 라이엔은 이를 두고 결코 지속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가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 구조적인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녀는 중국의 불공정 경쟁과 대규모 보조금 정책, 그리고 경제적 강압 문제를 언급하면서 EU가 이미 반보조금 조치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표현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었습니다. 중국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위험한 분야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유럽의 실제 정책 방향을 보면 과거보다 훨씬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럽은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생산 차질을 경험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접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핵심 광물과 히토류 분야에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히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G7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인데요. G7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핵심 광물에 대한 자의적 수출 통제와 보복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역시 중국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사실상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를 겨냥한 메시지인데요. 현재 중국은 세계 히토류 가공 능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오랫동안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해왔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은 여러 차례 히토류 공급 제한 문제를 경험했었죠. 특히 중국은 2025년부터 히토류와 연구 자석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자동차 산업과 국방 산업, 첨단 제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대응 방안까지 나왔다는 것이 주목할 점인데요. 2030년까지 핵심 광물의 단일 공급국 의존도를 60% 이하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50%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최소 90일 분량의 핵심 광물을 공동 비축하는 방안까지 제안했고요.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제에너지기구와 협력해 공동 대응하는 체계도 논의됐습니다. 미국 역시 핵심 광물 공동시장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2월 벤스 미국 부통령은 50여 개국이 참석한 핵심 광물 협력 회의에서 글로벌 가격 하한선 설정, 보조금 정책 조율, 구매 보장, 공동시장 기준 마련, 광산과 가공시설 공동 투자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과 일본, 유럽이 실제로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G7은 사실상 공급망 재편의 출발선이 아니라 실행 단계 진입을 선언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미국 중심 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초청국 구성이었는데요. 인도와 한국, 브라질, 이집트, 케냐, UAE, 카타르 등이 초청됐습니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중국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G7이 단순한 선진국 모임을 넘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G7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지난 6월 17일 글로벌 거버넌스 백서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대신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 이미지를 강화하며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것은 적어도 경제 안보와 공급망 문제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더 중요한 선택지로 보고